우리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죠. 더 노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왜 한국인은 그토록 한국인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까?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모순은 굉장히 극과 극이죠. 그 모든 원인은 저는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의 탄생을 쓴 작가 홍대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가? 이 모든 질문의 출발점이죠. 더 노골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한국인들은 굉장히 급하고요. 바쁘고요. 공부도 너무 열심히 하고 일도 너무 열심히 하고 경쟁도 너무 심하게 하고요. 자살률도 가장 높고 그렇지만 이러한 강박들이 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선진국을 만들어냈죠. 우리 이런 말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들은 적 있지 않나요? 한국 놈들은, 조선 놈들은 때려야 말을 들어. 이 나라는 틀려먹었어. 한국인 정말 안 되겠어. 이 나라는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하나도 없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무슨 스포츠 선수나 한국의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외국에서 각광 만든다라고 하면 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왜 한국인은 그토록 한국인을 사랑하는 동시에 미워할까? 이러한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 갖고 있는 이런 전반적인 모순은 굉장히 극과 극이죠. 그 모든 원인은 저는 한마디로 단언할 수 있어요. 단군 할아버지가 부동산 사기를 당하셨다. 전 세계의 주요 농경 문명, 농경 국가들 중에 단언컨대 한국은 가장 척박한 환경을 지닌 나라입니다. 한국은 농경지의 면적도 적고요. 그 농경지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렵게 쌀농사에 올인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척박하기 때문에 쌀농사에 올인을 했어요. 쌀은 성공하기만 하면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이 가장 높은 작물이 쌀이에요. 하지만 쌀농사에는 단점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단위 면적당 인구 부양력도 세계 최고지만 쌀은 가장 노동집약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됩니다. 집단 노동을 해야만 쌀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요. 과거에 농사 짓던 풍경, 흑백 사진을 보면 남자들이 이렇게 일렬로 쭉 서가지고 허리를 숙여서 같이 모내기를 하고 있는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남의 논에 가서 일을 해줘야 되고 남들은 또 역시 내 논에 와서 일을 해주지 않으면 다 같이 굶어 죽는다는 거죠. 전근대에 밀농사를 짓는 농부보다 쌀농사를 짓는 농부가 평생토록 3배의 노동을 한다고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더 힘든 노동을 하게 돼요. 아마 전통적인 한국인들은 같은 시대에 다른 국가의 농부들보다 최소 5배, 정말 많으면 15배 정도의 노동을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농사만으로는 혹은 다른 잡곡의 농사만으로는 먹고 사는 게 불가능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의 모순 첫 번째, 왜 한국인은 그토록 이기적이고 개인적으로 보일까? 또 한편으로 왜 한국인들은 그토록 집단적이고 희생적으로 보일까? 쌀농사의 비극이죠. 쌀농사의 아이러니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처럼 한국인을 잘 설명하는 속담은 없을 것 같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순수하게 축하해주지 못하는 게 우리 한국인들의 문제점이죠. 그런데 그게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먹고 살 만한 논밭은 그 면적이 너무나 적고 한정적이기 때문에 사촌이 땅을 산다는 것은 내가 차지할 땅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쟁에서 밀려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서는 굶어 죽는 것을 의미해요. 당연히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야 됩니다. 그러한 기질을 가진 사람만이 처자식을,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사촌이 암에 걸리거나 죽기를 바라진 않죠. 왜냐하면 그 사촌은 바로 농번기 때 내 논에서 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뚝뚝하고 무관심하다가도 어떤 사람이 위기에 처했다, 혹은 건물이 불탔다, 도로에서 트럭이 쓰러졌다, 이런 재난 상황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이 있으면 갑자기 한국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헌신적이고 남을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것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지리적 조건, 우리의 환경적 조건에서 나온 하나의 양면을 갖고 있는 동전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내부적으로는 서로 시기, 질투, 경쟁하고 외부적으로는
결속해야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우리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데 똘똘 뭉쳐야만 했어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대한민국은 미스테리입니다. 바로 옆에 중국이 있는데 어째서 한국은 중국에 흡수되지 않았을까? 이건 세계사적인 미스테리예요. 어째서 한국인은 한국인인 채로 남아있을까? 문화와 전통과 언어를 보존한 채로. 굉장히 미스테리한 일이죠. 지금 현재 중국의 인구는 대한민국의 28배예요. 과거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2차 고구려 수나라 전쟁 때 수나라 병사 250만 명이 쳐들어왔어요. 당시의 인구와 지금의 세계 인구를 비교해서 환산을 하면 지금으로 치면 대략 2억 명 정도가 쳐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압도적인 인구와 물량과 생산력과 회복력을 가진 적을 상대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전쟁 때만큼은 갑자기 결속하고 단결하고 협동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인내심을 발휘해야만 합니다. 지금이 전쟁 상황이다. 혹은 전쟁과 비슷한 재난 상황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했을 때 한국인은 갑자기 결속합니다. 한국인은 갑자기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치지 않으면 모두가 다 같이 죽게 생겼다라고 하는 머릿속에 한국인만 유전적으로 갖고 있는 스위치가 켜지게 되면 갑자기 헌신적인 사람들이 돼요. IMF 때 전 국민의 4분의 1이 국가의 금을 헌납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이죠. 어떻게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한 국가에서 그 국민의 4분의 1이 금을 국가에 바칠 수가 있죠? 이것은 훌륭하다, 우리가 잘했다 박수치기 이전에 매우 이상하고 매우 기이한 일이에요. 이런 일이 외국에서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프랑스에서, 독일에서, 일본에서 일어나는 게 가능할까요? 절대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또 태안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일어났을 때 한반도의 서해안 자연이 회복하는데 반세기는 걸릴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00년이 걸릴 수도 있다. 한국의 서해안은 완전히 끝났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생태계가 복구되는 데까지 딱 3년 걸렸습니다.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몰려들어서 수건을 가지고 그 기름때가 묻은 돌멩이 하나하나를 다 닦았어요, 손으로. 그런 일은 외국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매우 이상한 일입니다.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그렇게 헌신적이고 이웃을 사랑하나요, 한국인이? 그렇지 않죠. 평소에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이고 남의 머리를 한 칸이라도 남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지독하게 서로 눈치를 보면서 경쟁합니까? 그러나 집단적 위기가 찾아왔다라고 느끼는 순간 한국인들은 굉장히 질서정연하시고 굉장히 그 협동심을 발휘하고 굉장히 희생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은 이중적이라기보다는 이중 구조를 통해 생존해온 민족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훈련은 지금도 유효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바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이것은 저는 한국인의 머릿속에 혹은 가슴속에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스위치를 딱 켜면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말 잘 듣고 협동심 있는 민족이 됐다가 스위치가 반대 방향으로 켜지면 가장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죠. 이 모순처럼 보이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순이 아니라 하나의 덩어리라는 겁니다. 지금 배는 부른데 마음은 허기진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한국 사람들은 바로 그 허기와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저출생과 연관이 됐다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내가 육아를 할 수 있다고? 육아에 대한 확신은 더 안 서겠죠. 근데 원래 먹고 살만해지면 자기 자아에 연약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이렇게 탐구하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어렵게 어루만지려고 하는 그런 현상은 지금 21세기에만 있는 현상이 아니라 고대부터 동서고금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에 다 있었던 현상이에요. 고대 로마 제국이 전성기에 접어들자 로마 사람들은 아이를 안 낳고 자기 자신을 탐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도 그랬어요. 중국도 그랬습니다. 중국도 옛날에 양나라나 이런 국가들을 보면 귀족들을 중심으로 걱정거리가 없어지고 먹고 살기가 너무나 좋아지니까 청담사상이라고 그래서 맨날 모여서 쓸데없는 걱정하는 그런 토론이 유행하기 시작하거든요. 원래 그렇습니다. 인간은 원래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원래 마음이 허기져집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산업화에 성공했고 민주화도 그림같이 성공을 했죠. 이제 삶의 의미에 대한 해답을 고민할 차례가 온 거예요. 마음이 허기진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게 우리가 불행감을 느끼고 여기에 부족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단계에 빨리 진입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아요. 해답이 바로 나오지 않는 건 당연하죠. 적어도 30년은 걸리겠죠.
왜냐하면 산업화에 30년 걸렸죠. 민주화에 30년 걸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60년 동안 지금까지 발달을 해왔다라고 하잖아요. 이제 해답을 찾기 시작한 거죠. 해답이 똑 하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전혀 이상할 게 없어요. 결국은 한국적인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 단계에 지금 우리가 빨리 진입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다행감을 느껴도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불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부도 아니에요. 상당수 정치인, 그리고 정치 진영의 스피커들, 정치 평론가들, 이분들이 출산율을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돌려 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젊은이들이 과거의 우리와 다르다.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자아실현과 본인의 행복 추구를 더 중요시한다. 가족보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식의 논리예요. 우리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어쩔 수 없더라도 설사 어쩔 수 있다고 말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야죠.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아니고 반의 반 정도만 심각해져도 외국 같은 경우는 이 출산율을 반등시키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인들 지난 20년 동안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여유롭죠? 망하는 건 본인이 아니라 국가라서 그런가요? 애국심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사회의 어떤 저명 인사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젊은이들, 아이들 안 낳는 거 잘하고 있다. 기성세대들이 당신들에게 이렇게 후진 국가를, 후진 사회를 물려주었으니 아이를 낳지 않음으로 해서 그들에게 멋지게 복수하고 있는 거다. 이런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죠? 아이를 낳지 않아서 파국을 맞는 건요, 아이를 낳지 않은 바로 그 세대가 파국을 맞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하죠? 그런 말을 하면 편하죠. 출산율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고민 안 하고 책임감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도 되니까. 또 굉장히 저명한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다가 잘 죽는 과정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국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의 잠재적 미래에 대한, 출산율에 대한 고민을 원래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편해지죠. 자, 근데 그러면 출산율이 조금만 떨어져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처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그 많은 나라들은 국가가 아닙니까? 그 국가들이 이상한 국가네요, 그러면? 아니죠. 우리나라의 지식인들, 정치인들이 그만큼 무책임한 겁니다. 한국인들은 평생 본인이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조건으로, 남들만 못한 조건으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승리자로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제공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의심하죠, 한국인들은. 그리고 내가 아직도 지금 완성되지 못했는데 이 상태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운다면 그러고도 내가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 이거를 한국인들은 의심한단 말이에요. 이건 한국의 기질이에요. 한국인의 기질이기 때문에 이런 기질까지 정치인들이, 정책자들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런 기질에 의해서 갖고 있는 공포, 불안을 완화시켜 줄 수는 있죠. 가장 현실적인 건 바로 집값 하락이죠. 그리고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서로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해야죠. 청년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을 할 거면 본인들이 먼저 기획하고 주장한 바를 실행하고, 그게 만약에 실패했을 경우에 돌을 던지면 돌을 맞겠다는 심정으로 그 책임을 감수하고 무언가를 하고 난 다음에 젊은이들에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야지. 자기들은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아무것도 제대로 된 걸 안 하고 있으면서 뭐 그렇게 젊은이들에게 할 말이 많습니까? 그러지 좀 마세요. 예측 불가능 싸움이야말로 한국인의 예측 가능성이죠. 우리나라가 산업화를 이 정도까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한 나라가 없어요. 한국인들만 믿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언젠가 된다. 게다가 산업화 성공도 외국이 기대하는 바와 전혀 반대로 했습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은 경공업으로 먹고 살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중화공업은 절대 못할 거라고 미국은 아예 그냥 확신하라고 단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중화공업에 올인해서 그림같이 성공했죠. 한국이 아시아에서 제일 가는 민주주의 선진국이 될 거다라고 믿었던 외국인이 누가 있을까요? 1987년 60혁명이 있기 전까지 누가 그걸 믿었겠어요? 하지만 그림처럼 성공을 했죠.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우리는 항상 갖고 있어요. IMF가 터질 줄도 몰랐지만 전 국민이 금모으기 운동을 할 줄도 몰랐고,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IMF를 조기 졸업할 줄도 몰랐죠. 한국전쟁, 6.25 전쟁에서 미군은 우리나라 국군에 놀랬고요.
월남전에서도 국군에 놀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국전쟁 때 국군의 수준이 너무 낮았어요. 불과 십몇 년 후에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간은 별로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미군은 반대로 놀라게 돼요. 한국군이 너무 잘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한국이 갖고 있는 예측 불가능성이죠. 그 다음에 한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가 지금 일본을 강타한 지가 20년이 넘었는데도 이렇게나 한류가 일본에서 인기가 있다는 사실에 일본의 나이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아직도 종종 충격을 받고 살아요. 이러한 예측 불가능성을 우리는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다를 구체적으로 절대 말할 수 없고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굉장히 다이나믹할 것이다. 한국 사람들 그리고 외국인들을 충분히 놀라게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선명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측 불가능성이야말로 한국인의 예측 가능성이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한국은 숙명을 거부하지 않는 한국입니다. 숙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썼는데 숙명과 운명은 달라요. 운명은 기계적인 거고요. 환경이에요. 운명이란 건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숙명은 그 운명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게 숙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아프게 됐어요.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고 하는 건 운명이죠. 운명적으로 저한테 다가온 거예요. 하지만 내가 그런 사고를 당해서 몸이 심신이 굉장히 무너지고 다치고 약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 이 고통을 끌어안고 내가 나의 삶을 살아가겠어 라고 결심하는 것은 숙명이에요. 숙명이란 것은 운명 앞에서 그 운명을 마주하고 내가 이것을 선택하든 저것을 선택하든 그것은 모두 나의 책임이다 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선택에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한 그 태도, 그 마음가짐, 그것을 우리는 숙명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에 어떤 운명이 닥쳐올지는 몰라요. 그러나 어떤 운명 앞에서도 우리 동료 시민들이, 우리 한국인들이 운명 공동체이며 이 운명을 함께 개척해 나가야 할 동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숙명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한 국가로서, 한 민족으로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좋아하는 분들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국민총화라고 할 것이고 조금 보수적인 분들은 단결이라고 할 것이고 진보적인 분들은 시민들 사이의 연대라고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부르든 본질은 하나예요. 우리가 함께여야 할 때는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미리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준비는 뭘까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가지는 징후를 줄이고 남들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나면 혹은 IMF 같은 사태가 터지면 자연재해를 입게 되면 우리는 다 같이 모여서 어차피 협동할 수밖에 없는 나라 사람들이거든요. 이해한다는 말은 사실은 이상한 말이에요. 자기가 정말 이해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이해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안다고 하죠. 이해한다는 말은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자체를 이해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해합시다. 증오하지 맙시다.